네, 안녕하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벽 2시까지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칸트 강의를 끝내고요. 칸트 해설을 끝내고 동영상을 찍고 나서 3시까지 업로딩하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정말 뒤를 안 닦은 것 같은 찝찝함 때문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결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오늘까지 여러분 어쨌든 철학과 굴뚝청소부 PET와 해결편까지 끝내면요, 어쨌든 이제 근대 철학 분야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과도기가 있거든요.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도기의 브릿지 역할이죠. 그래서 그 브릿지 역할로 지금 이제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는 마르크스와 그리고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 사람은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가장 오히려 또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추상의 어떤 끝, 어떤 이 관념론의 어떤 느낌,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장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다 포기하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해결편의 이쪽 벽을 뛰어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니체나 막스 프로이트 쪽을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최근에 여러 인문 도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근데 이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 넘어가는 부분들은 재밌는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얼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거꾸로 걷는다고 하네요. 그죠? 네, 어반 작가파의 거꾸로 걷는다라는 곡입니다. 아침인 것 같지만 사실 오전 10시가 넘었네요.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보내고요. 저 혼자서, 아내는 방에 있고, 저는 이제 혼자 방에 또 들어와서. 여러분 이 방도 되게 익숙하시죠? 네, 아마, 저는 이 사이즈 잡는다고 잡았는데, 찍고 나면 약간 이렇게 다시 좀 넓어져서 제 방문도 보이더라고요. 이 밑에 쓰리 같은 것도 보이죠? 네. 자, 여하튼, 자, 바로 우리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밤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칸트의 철학을 살펴봤고요. 이제 칸트가 제거했던,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진리 개념을 전환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언적 주체를, 그죠? 선언적 조건을 따져봐서 결국은 선언적인 주체를 찾아낸 것이 이제 칸트의 위대한 어떤 이 작업이었죠. 그죠? 위기에 빠진 근대 철학을 살려내기 위한, 그래서 재건이라고 한 거죠. 다시 건설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시 건설한 거죠. 왜냐면 진리 개념의 방식도 바꿨고, 또 선언적 주체라는 개념을 새롭게 양태시켜놨으니까요. 양태란다. 이거 양태란만 엿다 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쏘리. 자, 이제 그럼 피이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이 피이트라는 학자는 사실 이제 저도요, 이거 몇 번을 좀 다시 본 게, 왜냐면 사실은 저도 이 중간에 이 피이트 셀링 같은 경우를 더더욱이 더 추상적인 느낌이 나고, 그래서 그냥 대충 훑어 읽어도 사실 여러분 이제 어떤 이런 그 철학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거를 정작 다시 영상으로 찍으려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 자체가 또 용어가 바뀌니까. 근데 어쨌든 흐름만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같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이트 자아의 복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용어를 갑자기 자아가 나옵니다. 자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가 철학자의 어떤 자기가 쓰는 용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의 복권,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 주체라는 말을 이제 자아라는 새로운 용어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 말만 바꾼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어떤 주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끌어다 쓴 자부책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피이트는요, 칸트의 선언적 주체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정면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주체의 활동과는 무관하지 않냐. 그래서 피이트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피이트를 생각하실 때는 자아와 활동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키워드로 여러분 익혀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주체가 아닌 자아, 그리고 어떤 주체의 어떤 그 이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거 어떤 이론과 이성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아의 활동을 더 중시하는 거거든요. 이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비판하냐면 결국은 판단의 범주나 원리는 그 칸트가 주장하고 있는 아까 우리가 선언적인 어떤 조건들, 판단 형식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야 이게 지금 뭐냐라는 거죠. 이런 것도 결국은 뭐 어쨌든 어떤 활동의 산물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원래 칸트가 얘기한 건 뭐였죠? 원래 휴미 관념의 다발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그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경험보다 더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간 거잖아요. 경험 이전에 있는 우리가 타고나는 어떤 조건을 칸트가 증명한 거였죠, 일종의. 칸트가 그것을 제시한 건데, 지금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일종의 꼬리물기가 된 셈이죠. 휴미 어쨌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경험, 현상에 대한 어떤 그 원초적 경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칸트는, 야, 경험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자는 거죠. 경험 이전에 칸트는 어쨌든 어떤 선언적인 조건, 선언적인 어떤 주체, 뭐 이런 얘기들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타고난 거죠.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라면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쵸 그 이미 경험하기 그 이전에 있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피이트는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자꾸 논리학적으로 꼬리를 무는 거죠. 야 그럼 이거 누가 찾은 거야? 이런 주체는 어떻게 가능해? 결국 이것도 무엇인가에 대한 산물, 다시 결과물 아니겠어? 이런 개념으로 한 단계 더 끌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언적 주체보다도 더 앞선 주체를 필요로 한다. 이게 지금 피이트의 논거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비판 정리. 칸트의 산물 자체라는 개념을 일단 비판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건 계속해서 꼬리는 봅니다. 아까 칸트가 우리가 이제 칸트 수업 마지막 부분에 칸트의 한계를 얘기한 것처럼 피이트뿐만 아니라 헤겔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물 자체가 뭐냐라는 거죠, 대체. 논리적으로 형용 모순이다. 그죠? 있기는 한데 인식할 수 없다는 칸트의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그죠? 인식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사물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는가. 그죠? 야, 인식할 수 없다며. 사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해놓고, 그럼 사물 자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인식했니?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형용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결국 무언가의 결과물이 아니고서는. 자, 어쨌든 선언적 주체 개념 또한 불완전한 것이다. 선언적 주체에 대해서 칸트가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선언적 주체를 인식 판단하는 그런 그 더 근원적인 이 선언적 주체보다 더 근원적인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야 그럼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 더 딸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또 근거에 근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미 예전부터 사실 고대 철학자 때부터 고민했던 거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도 부동의 동자의 개념으로 해서 결국은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말이 바뀌고 의미가 좀 바뀔 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지금 근대 철학의 목표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종교적 신에 대한 것에 다시 귀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한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 설정의 거대한 근대 바운더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피이트는요, 벌써 지저분한 거요? 여기 보이나요? 이쪽이 좀 보이겠네. 자, 주체와 이 대상의 우리가 지금 문제였잖아요. 이 주체와 대상의 문제를 피이트는 그냥 용어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아와 비야. 그 비자아라는 거죠. 내 자아와 내가 아닌, 그죠? 비야. 그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라는 거죠. 주체와 대상도 결국 이분화되어 있으면 결국 뭐 자아 비하랑 또 별거 차이 없지 않냐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이트의 이 자아와 비하라는 개념은요, 주체와 대상은요, 이 대상은 어디에 있죠? 내 주체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피이트가 결국 결과적으로 주장하고자 한 거는요, 그 자아와 비하라는 게 어디 안에서 파생이 된다? 거대한 이 자아.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여기서 말이 같죠. 자아와 비하인데 이 자아와 비하를 파생시키는 거는 이제 거대 자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란 말을 어쨌든 뭐 대문자 자아라고 하셔도 되고요. 대괄호를 쳐도 됩니다. 아니면 뭐 절대적 자아라고 이제 저자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면 주체와 대상을 연관 지어주는 오타났네요 제가 활동 또한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 원리를 자아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정의는 좀 중요해요. 뭐가 자아다? 아까 자아의 활동성을 했는데 오히려 이 활동의 결과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자아란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인식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험되거나 우리의 경험, 인식, 그러니까 지각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죠? 주체와 대상을 오히려 연관지어주는, 이 자아와 비아를 만들어 연관지어주는, 그죠? 그 활동 자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 활동. 또한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만 스스로 드러내는 이 원리. 그래서 그런 이것을 통일시키는 작용이면서 활동이면서도 그 활동의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어쨌든 그때서 이제 살짝 드러나는 이 원리를 자아라고 한다. 결국 피에테는 절대적 자아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 지식 연구의 핵심이다. 어쨌든 이 철학의 연구의 가장 목적은 뭐다? 이 자아의 활동, 우리 활동에 대한 이 결과물을 연구하는 게 결국 철학이다라는 거죠. 그죠? 먼저 아리까리 하시죠? 그러면서도요. 어쨌든 한번 계속 볼게요. 아까 제가 보기엔 이 자아의 활동적 자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자아 비하가 자아 안에서 파생된다라는 이 개념만 사실 여러분 잘 잡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칸트의 또 주체와 대상의 문제를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철학적 태제에서 변증법을 이제 피에테가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태제, 첫 번째. 첫째를 이거 한글로 써야 되는지 그거든요. 자, 첫 번째 태제는 결국 뭐다? 우리가 보통 이런 변증법을 아시는 건 알겠지만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첫째 태제, 경험 등 모든 사실의 설명의 근거가 되는 이 자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 자신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정반합이죠. 그래서 먼저 정립되는 거, 먼저 일단은 원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의 어떤 근거,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 자신 안에 정립되어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핵심 뭐죠? 우리가 아까 했던 경험 등 모든 사실의 설명의 근거가 되는 그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칸트가 얘기했던 선언적 조건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피에테는 이 자아는 절대적인 이게 출발점인데 일단 첫째 태제가 어쨌든 이 정립적 개념, 정립되는 이 첫 과정 이것이 출발점이고 그래서 그 이전의 근거는 불필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끊어버린다. 아까 우리가 칸트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휴움, 칸트 한 단계 더 다시 들어온 게 자아잖아요. 이거는요. 자아의 정립인데 이제 더 올라갈 거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했어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게 근원이라고 아예 마치 우리가 그 신을 논증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이 자아가 이미 먼저 존재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미 상정을 합니다. 또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 자아를 인식적 개념으로 뭔가 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 자아의 어떤 활동이죠.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이 자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근원이다라고 그냥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피에테는 정신의 활동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피에테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활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코기토 에르고즘이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활동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아는 곧 정신의 활동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거, 칸트가 얘기했던 선언적인 조건 주체보다도 더 한 단계 앞에 있는 것이 자아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주세요. 이게 관용론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태제, 둘째. 비아를 반정립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아가 있었죠. 자아로 시작했다가 지금 뭘로 간다? 비아로 가는 거죠. 비아를 반정립.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원래 정반합의 원래 변증법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자아는 비아를 반정립한다. 나아가 자아는 비아를 자기 안에 반정립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아의 부정을 통한 비아의 정립이라고 요약된 게 이 두 번째 단계인데요. 자아는 정신적 활동인데 활동에는 항상 활동하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자아가 정신의 활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신적 활동도 혼자서 그냥 막 부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정신적인 작용을 할 때 결국은 무언가를 작용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제가 이거 보면서 문득 느낀 게 내가 나중에 여러분 풋살이 어떤 현상학인가요? 현상학 쪽 개념에서 결국 이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대상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주체가요, 정신이. 근데 여하튼,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철학과 불특정섭에 여러분 현상학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하튼, 여기 둘째 태제, 자아는 비아를 반정립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상식적인 거죠. 정신적 활동인데 활동에는 항상 활동하는 대상이 필요하니까, 결국 그 대상을 정립하려면, 이거는 이제, 상식적이진 않네요. 근데 대상을 우리가 정립하려면, 그죠? 이 대상을 정립하는 게 결국 일종의 반정립이죠. 비아를 정립하는 거잖아요. 그 나에게 반대되는 내가 뭔가 이제 인식하고 어떤 활동, 그죠? 활동하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그죠? 활동하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비아를 정립시키려면 문제는 뭐다? 그 대상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자아 안에서 비아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아 안에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자기 안에 이미 놓여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비아는 자아 안에서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아와 비하는 결국은 자아가 가장 먼저 있었던 정립된 상황에서 반정립적 개념으로 비하를 파생시키는데 이 비하는 결국 정신의 활동의 대상이고 그 활동적 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자아 안에 있어야만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야, 진짜 말장난의 극치가 가고 있어요. 자아는 자아체 세 번째. 여기서 정반으로 삼각형 그리는데 이제 좀 이거 종합이죠, 종합. 진태제라고 해서 종합. 정립, 반정립, 그래서 종합. 세 번째 거죠. 그래서 자아는 자아 안에서 가분적 자아에 대해 가분적 비하를 반정립한다. 그래서 위에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아까 위로 둘째 태제에서는 결국은요 자아가 비하를 파생만 시킨 거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게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와 비하가 충돌함으로써 나중에 새로운 어떤 종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립하게 되고 이는 결국 종합을 이끌어낸다. 이런 대립 관계를 통해서 구별이 가능해지고 여러분 결국은요 자아와 비하가 어때요? 여러분 충돌함으로써 구별, 차이가 생기죠. 그럼 이건 사실은 약간 이제 뭔가 현실적인 좀 느낌이 나죠. 왜 우리가 남과 타자를 만날 때, 우리가 남을 만날 때도요, 그냥 그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차이도 못 느껴요. 하지만 부딪히고 무언가 갈등을 겪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구별이 가능해지는 거죠. 너와 나의 어떤 다름과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립 관계를 통해서 구별이 가능해지고 다양성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피이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자아의 결과적인 당연히 종합이 되거든요. 종합을 통해서는 뭐가 되죠? 통일성을 다시 도출한다. 결국 여러분 이거 굉장히 관념적인 것 같지만 이런 관념이 결국은 우리 현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갈등과 이 갈등을 통해서 또 파생된 어떤 장점들이 있죠. 다양성과 개성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연합하고 종합될 수 있다는 측면에 통합적인 통일성을 또 추구한다는 점. 이런 것들과 이미 굉장히 그 근원적인 어떤 측면을 여러분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피이테 역시 칸트의 선험적 철학처럼 자아라는 시작점을 대체한 셈입니다. 결국은 이진경 교수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칸트가 얘기했던 선험적인 주체나 조건이라는 걸 말 그대로 이 자아라는 어떤 걸로 그냥 대체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죠? 어차피 얘도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증명할 필요가 없게끔 선정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자아 외부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아 외부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게 이렇게 되니까 약간 애매한 거죠. 이 자아가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아 안에서 비하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 반정립적인 비하에서 다시 또 연합하는 거니까 이 처음에 있었던 이 자아 바깥 세상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원리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피에테의 자아는 결국 무제한적 자유라는 거죠, 결국은요. 이 자아 외부엔 없기 때문에 이 자아가 내부적으로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아의 무제한적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이거는 보통 이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어떤 문제를 파생시킨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아의 무제한적 자유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판점은 여기 있어요. 피에테의 문제점은 근데 이 자아가 외부의 자아는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아의 무제한적 자유거든요. 지 안에서 비자아를 정립하고 거기서 종합하는 개념이니까 이건 엄밀하게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갈등과 충돌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방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고스란히 또 반대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무언가 구별을 만들어내고 통일성을 갖는 것 같지만 애초에 이 자아 바깥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의 완전성입니다. 자기 안에서의 무한한 어떤 자유에 대한 강조이기 때문에요. 정작 나중에 이런 자아와 각자가 완벽한 자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 자아의 활동의 결과물이 곧 우리다라고 봤을 때 그럼 우리 자체가 개개인이 무한한 어떤 자유를 허락받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한한 개인주의와 무한한 어떤 이기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 자아와 또 다른 자아가 사실은 그렇죠.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을 결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결국은 피에테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어쨌든 국가주의, 사회주의적인 견해를 도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을 다시 무한한 자유를 얘기해놓고 다시 오히려 억압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억압을 다시 불러오는 이런 결과로 봉착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아 철학의 봉쇄 장치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에테 철학은 칸트의 선언적 주체보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그게 좀 아까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카르트의 사유가 아니라 우리의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 자아의 활동이 중시했다는 점. 또 근원적인 자아를 주장했다는 점에서도 근대 철학의 출발점으로 근데 이제 근원적 자아를 또 주장했다는 점. 근데 어쨌든 근원성 그리고 더 뭔가 근본적인 것들을 주장했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근대 철학의 출발점으로 회귀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절대적 자아가 등장함으로 이제 신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고, 그쵸? 이제 절대적 자아는 이제 신이 필요하지 않은 그 자아거든요. 신을 대체하는 자아죠. 모든 것은 자아의 활동이며 자아의 산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은 필요하지 않다. 자아 안에 있기에 주체와 대상의 일치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정리죠, 여러분. 애초에 그럼 우리가 고민했던 건 주체와 대상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될 필요도 없죠. 왜? 자아 안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자아가 벌써 다 포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의 일치 문제는 역시 애초에 발생하지 않고요. 항상 그 안에서 통일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자아와 비자아, 그리고 이제 어떤 진태제, 종합이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짜고 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통일을 전제하고 있는 자아니까요. 그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빼먹을 뻔했네요. 자아 안에서 비아가 그래 만들어진다 치더라도, 문제는 비아를 자아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이 저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자아 안에서 비아가 나온다 쳐.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중에 통일된다고 쳐. 그래도 이 자아가 비아를 인식할 때 그 인식에 대한 개념이 어쨌든 잘못될 수 있지 않냐. 그 인식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지 않냐라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먹는 자아가 먹히는 음식을 내부에서 반정립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모르는 현실적 경우가 있잖아요. 거죠. 결국 우리가 먹는 그 대상, 비아가 있는데 음식물이. 근데 그게 정말 내가 무엇을 먹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감각의 어떤 마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 자아가 또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아까처럼. 각자의 자아가 그 비하를 똑같은 비하적 현상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절대적 자아의 성향에 의해서 자신의 주장들이 진리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우기는 게 곧 답이 되는. 아까 이제 무한한 자유라고 얘기했고 무한한 그래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런 문제에서도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곧 진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모두의 주장이 진리가 돼버리는 어쨌든 독단의 문제. 독단이 한 놈의 독단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독단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자아들의 독단적인 어떤 문제를 불러오게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그리고, 피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를 처음부터 자아 안에서 통일시키다 보니까 애초에 차이와 불일치를 사고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이 자아 안에서 자아와 비아의 어떤 파생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아까 제가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내부적으로 모든 걸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 의지는 애초에 그 내부적인 어떤 차이와 불일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원래 지식이라는 것, 또 사회의 발전과 변화라는 건 그런 어떤 차이들을 자꾸 만나고 거기서 어떤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 안에서, 피이트의 개념 안에서는 지식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봉쇄가 일어난다는 거죠. 더 이상 그 바깥에 이 거대한 알을 깨고 나갈 수가 없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 자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결로 가볼게요. 피이트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몇 가지 이런 포인트만 여러분 피이트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해결이 좀 비슷한 감이 또 있어요. 물론 해결, 자, 정점에선 근대 철학이라고 해서 드디어 해결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해결. 자, 해결의 과제는 뭡니까? 첫째, 자, 또 반복되죠. 칸트의 사물 자체는 아까 그 분리 문제 있죠. 현실과 인식 주체의 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까 방금 피이테 걸 본 것처럼 피이테는요, 이 자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너무 주관주의, 아까 좀 주관주의 어떤 지나지 않죠. 그죠? 모든 걸 자기 자아 안에 모든 걸 다 끌어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좀 칸트도 해결도 방법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하튼 확실히 좀 이제 출발점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거대한 이 관념적 자아 안에 모든 걸 품어가려고 했던 개념과 달리 이제 어쨌든 해결은 셸링과 같이 어쨌든 이 자연에 대한 것을 좀 나름대로 처음에 시발점으로 잡았다라는 거. 자. 이건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칸트의 선험적 능력에 대한 연구는 똑같은데요. 해결이 보기에도 선험적 능력? 그래서 비웃는 거죠. 이건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영을 배우려는 태도처럼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다운 인식의 기초나 기준은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정신의 변증법. 이 파트를 보죠. 절대정신의 변증법. 그렇죠? 자, 해겔 역시 사물 자체와 주관, 그리고 현실과 주체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근원적인 통일을 처음부터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노력들은 왜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미 좀 이따 보겠지만 다 스피노자의 어떤 이 흐름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종합해내면, 그쵸? 왜냐면 우리가 좀 살펴본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선대학자들이 다 자꾸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면서 내 외부에 있는 걸로 상정하면서 시작하니까 이 불일치 문제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칸트는 아예 이거를 사물 자체로 두고 이 사물 자체를 인식하는 우리의 주관의 판단 형식을 새로운 진리의 자리로 갖고 왔다라는 혁신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물 자체의 개념도 결국 야 이거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이야 라고 비판하면서 해결은 뭐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분리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한 거죠. 그 고민 자체를 보면 이건 피이테와도 같죠. 피이테도 결국 뭐예요? 아까처럼 자아와 비자아가 자아로 또 결국 안에 자아 안에서 다 정립되는 그런 개념을 주장했으니까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헤겔은요 자신의 친구래요. 셸링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독일의 관념론 할 때 칸트, 피이테, 셸링 그리고 헤겔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셸링의 방법이 뭐였냐면요. 자연을 중심으로 주체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왜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데카르트였죠. 근데 셸링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 얘를 더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을 중심으로 주체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다?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고 주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스피노자 편에서 배웠던 스피노자의 개념과도 똑같죠. 자연이 주체, 실체고 그것이 뭐 친이다. 그죠? 그리고 자연은 어쨌든 그 실체에서도 드러나는 양태이기도 하다라는 개념. 그래서 굉장히 닮은 감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어쨌든 그 큰 틀은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방법론을 끌어안는 자들이지 스피노자의 어떤 노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피노자는 여러분 좀 칸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근대의 기획 가치를 벗어나는 자입니다. 이런 근대의 문제 설정이 뭐였죠? 어쨌든 주체를 확인하고 그 주체에 의해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한 거였잖아요. 근데 스피노자의 주체와 진리에 대한 개념은요, 그 자체를 이미 역동적으로 넘어서 버립니다. 알겠죠? 자, 보죠. 그래서 자연을 중심으로 주체를 설정하는 것. 그래서 헤겔은 주체 개체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주체하면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죠. 아까 피에테는요, 어쨌든 자아로 있었죠. 인간의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대 자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파생시켰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아 안에서 파생됐다고 본다면 오히려 헤겔과 셸링은 어쨌든 이 자연을 먼저 주체로 설정을 하고 거기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로 뒤에 보면요, 저도 좀 헷갈리는 게 결국 여러분 또 헤겔하면 또 절대 정신, 절대 자아는 아니고 절대 정신에 대한 이 거의 뭐 관념 그 자체거든요. 국가적인 어떤 국가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 정신이 더 또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자아의 자연이고 주체고 정신이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고 주체고 자연이고 정신이다라는 거죠. 이 안에 자연이 이제 이걸 품어내는 거죠. 그럼 아까 이건 자연이 자아랑 아까 피에테 자아랑 무슨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자연은 어쨌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질적 실체죠. 물질적 연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대에 움직이고 있는 현실적인 그 자연 안에서 그것이 곧 우리의 정신과 우리 어떤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셸링의 주장에 의하면 자연은 정신, 동시에 정신 자체의 산물이 물질이기도 하다. 그죠? 자연이고 정신이면서 또 정신 자체의 그 산물, 그래서 물질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연은 무한한 활동으로서 주체와 객체가 통일된 절대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거의 스피노자가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개개의 현상들은 이런 절대자의 모습의 현현이라 볼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늘 좀 다뤄왔던 거. 이런 현상과 경험들에 대한 건 결국은 이런 이 자연이라는 어떤 절대자의 모습의 현현, 그죠? 근데 실제적인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 계열이 바로 자연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실제적인 것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자연이고, 관념적인 것들이 우위를 점하는 계열이 정신이나 어떤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자연과 정신 역사.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 속에서 시작한 거지만, 자연에서도 이제 실제성에 대한 어떤 이 산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질적인 어떤 자연이, 이런 실제적인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 계열이고요. 또 관념의 우위를 차지할 때는요, 그것이 이제 정신과 역사로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작점은 자연에서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처럼 그 자체가 객체이기도 한 주체를 설정하는 것은 헤겔은 절대자, 절대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체가 객체이기도 하죠. 주체를 설정하는 절대자, 절대정신.
그러나 셸링의 정신은 자연과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셸링이 얘기했던 정신이라는 것은 자연이 곧 그죠. 주체고 자연이 곧 정신, 완전히 동일한 거죠.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셸링의 철학은 자연 철학을 중심으로 이제 개진하거든요. 자연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헤겔은요, 무엇보다 정신을 더 우선시합니다. 자연에서 파생되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정신을 우선하여 자연을 또 설명한다. 즉, 정신 스스로 외화하여서 자연, 사회, 역사 등의 객체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신이 이걸 소외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화, 정신 자체가 결국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어떤 외화적 상황을 통해서 뭐가 된다? 역사, 사회 이런 거죠. 자연 등의 어떤 뭐가 된다? 객체가 되는 거죠. 절대 주체가 어떤 객체로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헤겔에는 자연과학보다는 역사 사회를 더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 헤겔의 정신현상학 이런 것들을 보면 헤겔이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결국 헤겔이 의미하는 역사는 절대정신의 실현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발전해가는 목적론적 과정이며 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결국 목적론적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최종 결과는 뭐다? 절대정신의 실현. 그죠? 여러분 절대정신이 움직여가는 과정이 곧 역사고 곧 철학인데, 그죠? 근데 이 거대한 절대정신의 완전한 실현이죠. 이 완전한 실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을 향해 발전해가는 목적론적 과정이며, 정신에서 대상, 다시 정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면서 점차 높은 단계로 고양되어가는 변증법의 법칙을 중시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굉장히 축약하다 보니까 그냥 읽으시면 좀 헷갈리겠지만, 결국 아까 우리가 피이트에서도 정반합으로 갔잖아요. 결국은 헤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반합이죠. 근데 이거거든요. 어쨌든 헤겔의 변증법까지 왔을 때는 단순하게 이게 내 정신이, 자, 지금 뭐라고 했죠? 정신이 다시 어떤 외화됨으로써 대상으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또 정신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점차 높은 단계로 고양된다는 표현이 있죠. 그 얘기 뭐냐면 어쨌든 얘가 다시 정이 되고,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정이 되고 또 다른 이제 반이 나오고 다시 또 합으로 가는. 즉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변증법적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절대 정신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는 진보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발전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정반합, 정반합이 똑같은 자리에서 정반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단계가 점점 고양되어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언젠가는 절대정신의 실현, 최종 목적지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변증법의 또 다른 어떤 문제이기도 해요. 이 마지막 목적지를 갈 수 있냐고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는 무한한 변증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죠? 사유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헤겔은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겔은 자연과 정신의 차이를 나름대로 포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셸링은 완전히 정신과 자연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자연과 정신의 이 차이를 나름 포착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 현재 철학자들이 헤겔 현상에서 나오고 있는 차이라는 게, 물론 그 차이를 헤겔이 고민했지만 결국 그 차이도 결국 뭐를 위한 거다? 아까 절대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절대정신, 그죠? 절대적 어떤 절대 주체에 벗어나는 어떤 이 차이들을 포착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근대 철학을 비판할 때 이 근대 철학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대부분 이게 헤겔 철학을 비판하는 걸 수 있거든요. 헤겔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쓰는 걸 수도 있죠. 동일성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어쨌든 이 어떤 질서, 그죠?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보편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표현할 때 결국은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그렇죠? 어쨌든 권력과 비권력, 그리고 문명과 야만, 서구와 동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분법이 더 파생되는데, 말이 이분법이 이거는 동등한 이분법도 아니고요. 오히려 절대 다수, 그러니까 이 동일성의 논리라고 해요. 이 거대 동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절대 정신의 실현에서 벗어나는 이런 차이들이잖아요. 그런 차이들은 결국 뭐예요? 이 차이 자체를 차이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제하거나 혹은 포섭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권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근대적 사유의 가장 큰 폭력의 문제로서 나중에 현대 철학자들에게 집중 포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관념적 사유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이 철학자들이 꼭 정말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역사와 흐름들을 계속 고민한 걸 텐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근대 철학의 어떤 문제들이 수학과 과학의 발전을 갖고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간 중심의 사회를 갖고 오고, 또 게다가 지금 해결까지 오면 거대 국가 철학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떤 이 절대 정신에 실현되고 있는 이 국가를 상정했을 때, 곧 그 국가가 세계를 지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 문제적인 어떤 사유의 밑바탕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폭력을 생산하게 됐던 것이 또한 바로 이런 근대의 문제 설정이다. 근대 철학의 가장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해결까지 왔을 때 거대한 이런 어떤 절대정신의 통일을 아까 목적론적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절대정신의 통일의 과정의 목적에 방해되거나, 그렇죠. 뭔가 문제가 되는 건 아예 폭력을 통해서 배제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런 어떤 믹서기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런 과정의 피해물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우리가 한국도 막 거기에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근대와 이성의 폭력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약소국가들은 거기서 희생되는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런 약소국가로서 희생되고 있다는 것도 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거기 서구의 문명과 권력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던지고 있는, 그렇죠? 우리를 스스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의 어떤 자유가 없는, 이미 삶을 우리가 지금 이 현실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말이 잠깐 길어졌는데, 자, 그럼 지식과 진리의 변증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해결에 있어서 좀 더 아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배웠으니까, 지금 인식을 했으니까, 해결에 있어서 인식의 대상은 주체 내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에테의 사고법과도 그건 유사한데, 자, 문제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알고 있는 것만 읽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아까 왜 이미 알고 있다. 진리는 이미 안에 있다는 개념이죠. 해결은 지식을 의식 내에서 만들어지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연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뭘로 여겼다? 정신의 활동, 진리라고 여겼던 피에테와는 달리 해결은 지식을 곧 진리로 여기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은 그거를 바로 진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데카르트도 진리의 개념을 좀 바꿔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해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에테 개념은요, 정신의 활동 자체를 어쨌든 진리와 거의 동일화시켰잖아요. 그렇죠? 왜 그 안에 이미 일치와 불일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불일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근데 해결조차도요, 지식을 곧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식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식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칸트라면 이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선언적인 조건과 선언적 주체를 활용했겠죠. 그죠? 개개인의 인식 이전에 존재하는 선언적 인식 능력을 제시하는 게 칸트였다면, 해결에 의하면 인식 이전의 인식 능력을 매개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거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에 대한 이 평가는 누가 한다? 오히려 역사 안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 다시 한번 시대정신이라고 보십니다. 역사나 시대정신 안에서 과연 이 지식이 옳고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판단 가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지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요. 근데 그 지식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 누구가 있다? 이것이 과연 지식이 진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건 바로 그 시대정신. 이게 진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시대정신의 이 진리의 기준 안에서 지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 패러다임 이론이 있잖아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인가요? 그 패러다임 이론에서도 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학 지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엄밀하고 이게 영원 무궁한 어떤 진리인 것처럼 인식했던 게 사실 여러분 이 근대의 과학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죠?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과학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서 토마스 쿤은 오히려 과학사의 어떤 패러다임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과학자 집단이 그 시대에 그들이 진리다라고 판단한 것들이 진리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 과학의 주관성, 과학의 오히려 이 주관적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했던 게 토마스 쿤의 어떤 이 패러다임 이론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해결도 사실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시대의 지식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 그 시대의 정신에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안에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사실은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의 논증도 이게 신학이잖아요. 기독교 신학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붙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를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이걸 문자주의, 성경 근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있는 토시아나 뭔가 응용하고 재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를 축자 영감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장 큰 문제는 무려 2000년 넘게 어떤 시대적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였던 고문이고요. 그러면 그 표현이 과연 21세기에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냐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시대적인 정신,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대 정신의 흐름 안에서 사실 그 성경의 어떤 문자도 조금 더 변형되거나 좀 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사실 진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논쟁점에 서 있는 것들이 신학적 논쟁이기도 하고요. 그거와 결국 같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의 철학은 여러분 좀 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공간적으로 좀 더 거창합니다. 좀 더 거대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있다? 역사 시대 정신의 그 진리. 그 시대적 진리 안에서만 마련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상당히 이건 좀 와닿는 부분일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해결 철학의 의의 중에 하나가 역사의 평가의 장을 열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거대한 역사적 평가의 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역사적 의식 속에서 진리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국 진리의 기준은 그때그때 옳다고 간주되고 있는 그 시대의 지식이 제공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지금 작은 지식, 우리가 어떤 지식을 예를 들어 제시했는데 이게 옳고 그른 거 어떻게 한다? 그 시대 정신에서 알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얘를 또 묻는 거죠. 야, 그럼 얘는 어떻게 알 수 있지? 역사 시대 정신은 대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할 때 결국 뭐예요? 또 그 시대의 지식의 어떤 종합이죠. 그 시대의 어떤 지식적인 그 대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시대 정신이라고 하지 말고 진리라고 합시다. 그 시대의 지식을 판단하는 방식은 그 시대의 진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그럼 그 진리는 어떻게 결정된다? 역시 그 시대의 지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꼬리물기죠. 악순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런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 해결은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아이디어 잘 들어보세요. 해결 방식은 의식 내부의 지식과 지식을 평가하는 진리를 모두 포함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지식과 진리의 구분이 이게 뭔가 아까처럼 외부의 문제, 불일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보다 우리의 의식이죠. 우리의 어떤 거대 정신, 의식 내부의 이러한 지식과 또 지식을 평가하는 진리를 모두 포함시킨다. 이 지식을 평가하는 진리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단순히 이게 이제 해결 철학의 매력일 수 있죠. 이건 거대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의 정신이라는 건 이미 어떤 국가 철학에 왜 확장이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 개개인의 정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개별 정신이 아니라 이건 역사를 이미 움직이는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 이 지식을 평가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다 뭐다? 이게 정신입니다. 이게 의식입니다. 이 의식 안에 포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대상과 지식관계 외부에 있어야 돼요. 원래 진리라는 건 대상과 지식관계 외부에 존재해야 되는데 대상 자체가 이미 의식 안에 있다라면,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 지식이 뭔가 의식해야 될 그 대상 자체도 이 거대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 그죠? 대상과의 일치, 즉 진리 역시 내부에 대상과의 일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진리 역시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진리도 이미 대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계속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좀 익숙할 거예요.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피테, 자아, 비아도 그렇고요. 그렇죠? 쉘링도 그렇다. 자연 안에 또 다른 어떤 우리 정신과 물질, 산물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불일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역사 철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거대한 의식 안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어쨌든 물질적 대상, 인식적 대상인 것도 그 지식이죠. 지식이 뭔가 대상을 그죠?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이 거대 의식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진리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애초에 이제 그 불일치, 진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식은 자기 내부의 진리 기준을 이미 갖고 있다는 말이 여기서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의식이 자기의 의식 내부 안에 진리의 이 기준을 갖고 있게 돼요.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발전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 시대 정신도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이 진리의 이 기준이 있죠.
진리의 기준 자체도 계속해서 검사, 재평가돼서 새롭게 정립돼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의식을 통해서 진리는 기준 자체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검사하게 되고 재검토되어서 정정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 여기서 뭔가 해결 철학의 좀 매력 포인트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리라는 게 굉장히 어떤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결 철학이 거대한 어떤 그 서구 이성의 독단성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 지금 내부적인 원리만 본다라면 변증법적인 원리이기도 한 거죠. 끊임없이 자기 검토를 통하는 거죠. 이 거대 정신 안에서 진리의 불일치 문제는 해소가 되지만 어쨌든 이 진리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까 저 시대 정신을 우리가 얘기했죠. 지식이 변화되어 가는 만큼 우리의 의식도 변화되어 가면서 끊임없이 이 진리의 기준을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하면서 조정해 가는 거죠. 진리도 결국 조정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성경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뭔가 스스로 자기 검토와 어떤 이런 거대 정신의 또 흐름의 변화 속에서 재조정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거기 여러분 이런 절대 정신에 사실 어쨌든 그런 시대 전능성을 여러분 대입시켜도 새로운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한 개념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해결을 어떻게 받는지 저도 그 부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진리는 뭐냐? 진리는 곧 의식 혹은 정신 자신의 내적 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진리란 것보다 정신 자신의 내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해겔에게 이 의식은 단순히 개개인의 의식이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그것은 스스로 운동하는 절대자, 절대 정신이다. 스스로 운동하는 절대자이면서 절대 정신이다. 이러한 절대자의 자기 의식이 곧 진리다. 그렇죠? 이런 절대자의 자기 의식,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절대자도 결국 뭐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 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대 정신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 정신, 우리의 정신과 정신 하나의 개개적 정신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대 정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진리란 재정리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절대 정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절대 정신이 있어요. 이걸 모든 걸 아우르는 절대 정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리의 기준을 계속 정정해가는 과정이란 뜻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진리를 보증해주는 것 역시도 발전해가는 절대정신 자신이 곧 진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미 진리를 품에 안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거죠. 자, 이제 근대 철학의 종말,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피에테, 셸링, 해겔의 철학에서 보았듯이 모두가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고 있죠, 여러분. 그죠? 피에테. 자아와 비하가 분리되지만 그것도 결국 자아 안에 있다라는 거. 셸링처럼 자연을 중심으로 자연이 주체고 곧 거기서 산물. 아까 그 스피노자 개념에서 보면 능산적 자연, 그래서 소산적 자연이 생각나죠. 그래서 산출하는 자연, 산출되는 자연. 이런 자연의 특성, 자연이 곧 신이기도 하다는 측면, 자연 안에 이미 진리는 내포되어 있다는 측면, 이런 거에서 셸링과 해겔의 어떤 철학들이 다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또 해겔이 주장했던 정신의 외화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스피노자의 어떤 양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어떤 양태로 늘어나는가의 차이죠. 정신이 결국은 역사와 자연과 어떤 그죠? 사회로 외화되는 거지만 이것도 일종의 양태로 보는 거죠. 정신을 실체로 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종의 목적의 차이입니다. 스피노자는 근대적인 이 범주 자체를 다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주장하는 방식이라면 이 나머지 이 세 사람, 피에테, 셸링, 해겔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근대적인 문제 설정 안에 그렇죠? 신행에서 벗어나는 어쨌든 인간 주체에 대한 사유,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절대 진리에 대한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미 스피노자의 방법론을 활용한 것뿐이지 사실 스피노자는요, 여러분 뭐 절대 진리 뭐 이런 얘기를 꼭 찾기 위한 목적론적인 사유들이 아니거든요. 목적론적 사유를 굉장히 비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스피노자가 이런 근대 문제 설정하에 포섭된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본연의 어떤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후대 이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조각조각 나서 활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해겔 철학의 일반적 평가는 칸트에 의해 다시 부흥의 기치를 높이던 근대 철학, 그렇게 재건됐잖아요. 칸트가 근대 철학을 위기에서 다 살렸죠. 근데 그것을 또 정점까지 올려놓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나 진리를 스스로 돌아보며 자기가 갖는 기준을 계속 정정해가는 과정이라는 해겔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해겔 철학의 멋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조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렇죠? 진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진리 변동성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뭔가 여러분 회의론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변동성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좀 객관성을 갖는 검토가 있는 거죠. 시대 정신에 의해서 검토되는, 절대 정신에 의해서 검토되는 진리의 어떤 변화 기준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재밌는 게 논리적으로 재밌는 게
해겔이 그러니까 이건 해겔이 생각해낸 진리의 기준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 가는 역사 시대 정신에 대한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누구죠? 해겔이죠. 이게 해겔의 진리 체계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해겔의 이 진리 정의의 방식, 진리 체계의 방식도 없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것도 비판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거대한 틀 자체가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논리학적 비판은 가능합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 이게 결국 논리학의 문제는요, 이게 말꼬리 잡기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은 그러니까 결국 해겔도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겔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진리에 대한 이전의 독단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해겔 철학에 의의가 있죠. 어쨌든 어떤 진리든 간에 독단성을 비판할 수 있죠. 진리는 계속해서 변동되어 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진리 개념, 해겔의 진리 개념조차도 위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해겔이 쓴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자기가 이미 주장하고 있었던 그 시대 있죠. 해겔이 이미 지금 도출해낸 이 진리의 개념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이미 종착점이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겔의 역사를 어떻게 봤죠? 절대 정신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달려가는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미 생애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시대, 혹은 내가 발견한 지금의 이 진리체계의 방법이 바로 뭐다? 절대 정신의 완전한 실현을 보여주는 완성체야라고 본인이 선언을 합니다. 이건 거대한 자뻑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정정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이 이미 절대 정신의 완전한 실현을 해버렸다라고 보면, 그렇죠? 그게 절대적 진리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본인 이후의 철학은 이미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서 이미 철학이 완성되어 버리는 꼴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도 인간의 욕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해겔도 자신의 삶 안에서 다시는 이제 자신의 철학 이후로 이제 비판되어지지 않게끔, 자신의 철학이 변동되어지지 않게끔 정말 자기 선 안에서 모든 걸 매듭을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 정신의 실현이 곧 뭐다? 자기가 살았던 이 프로이센 국가가 곧 절대 정신이 실현된 가장 완벽한 어떤 국가적 체계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책 꼭지에도 약간 그림 화폐기도 나오는데 당시에 있었던 결국은 나폴레옹 자체도 이런 거대 정신의 어떤 실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폴레옹의 어떤 그 개념을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서 나폴레옹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나폴레옹이 어떤 거대한 혁신이고 거대한 어떤 시대의 흐름을 끌어가는 어떤 주도적 개념일 수 있었다라면, 학자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으로 여러분 나폴레옹이 다가왔다라면, 제가 지금 보기엔 나폴레옹은 그냥 독재자 정도? 그냥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오히려 맺혀 있는, 그죠? 그죠? 모르죠. 오늘날 현 시대에서 여러분 정신분석에서는 자신의 어떤 작은 키의 어떤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권력으로 승화시키는, 그죠?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결국은요, 이게 결국 어떤 한계죠. 결국 이 해겔 스스로가 독단을 해체하는 철학적 방법론을 들고 와놓고 자신이 결국은 독단을 선언해버리는 역시 문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요. 스스로 위기를 결국 좌초한 셈입니다. 그에 따라 지식이 검사되는 게 아니라 해겔의 진리 기준을 위해 역사가 완성이라는 이름을 얻고 지식의 정정도 중지되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 마무리는 곧 그죠? 이진경 교수님의 이 꼭지의 마무리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근대 철학을 다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 드디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제 니체, 프로이드, 막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 이제 데카르트의 시작은 결국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이라는 건 신행에서 벗어나는 절대 주체, 그리고 가장 의심할 수 없는 주체.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주체가 결국은요, 세상의 어떤 진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능력,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윤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영국의 경험론자들의 어떤 비판과 또 이것을 종합해내는 칸트의 어떤 선험적 주체와, 그죠? 선험적인 감성 형식들이죠. 이런 것들을 감성 형식, 선험적 지성 형식으로서 선험적 주체에 대한 것을 배웠고, 진리에 대한 어떤 이 변환, 그죠? 진리가 물질에 있는 그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 형식의 그 진리를 갖다 놓는 칸트의 센스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근데 그조차도 문제라고 해서 결국은 아예 이 주체와 객체의 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피이테, 그리고 자연주의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쉘링, 그리고 절대정신이라는 거대 어떤 국가 철학과 시대 정신을 얘기했던 해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모든 게 해결됐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지금 우리가 결국 해겔의 문제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또 독단론의 문제, 그렇죠? 자, 어떤
거대한 시대 정신과 어떤 진리의 어떤 검열과 자기 평가에 대한 얘기들은 또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지만 자신의 철학을 또 완성하고자 했다는 문제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 거겠죠. 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얘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 개념이 제 생각이지만 해겔이 마지막에 선언했던 자신의 어떤 이 뭐죠? 이 오바, 그죠? 자신을 위해서 어쨌든 이 자아자찬인 거죠. 자신의 어떤 철학을 완성하려고 했던 칸트의 시도를 그냥 거기까지는 잘라내버리면 그래도 결국 칸트의 역사 철학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다 여러분 결국 뭐죠? 서구 중심이거든요. 서구 중심의 이성 중심의 어떤 사유들을 토대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그동안에 이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 그쵸? 어쨌든 이 동양의 더 또 다른 사유와 이런 것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철학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점이 남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증거는 이런 해결 철학을 중심으로 결국은 서구는 동양을 결국 지배해 왔던 것도 결국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폭력의 역사를 추동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저도 좀 뒤를 안 닦은 것 같은 어떤 찝찝한 기분을 일단 해소하고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막스 그리고 프로이트, 니체를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학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또 수업이 분리될 수도 있는데 제 목적은 그냥 20, 20, 20 정도 해가지고 대충 25, 25, 25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해서 1시간 10분, 15분 내로 한강으로 사실 이 세 학자를 다 정리하는 걸 목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